안녕하세요. 2025 서울국제 작가의 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평론가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평소에 지면으로만 독자분들을 상상하다가 정말 실제 독자분들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몹시 떨립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긴장해 있는 것 같은데요. 모쪼록 두 분의 작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문학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2025년 서울국제작가 축제의 주제는 보이는 것보다입니다. 예,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시각성, 특히 보고 느끼는 것, 감각적인 것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사실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추동하기도 하는데, 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대화는 그래서 시각화되지 않는 수치화나 통계화할 수 없는 삶의 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욕망이랄지 혹은 추동이랄지 그런 것들, 그런 원인들, 우리 삶의 중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작가를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특히 그 중에서도 보이는 것보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슬픔, 기쁨, 화, 혹은 환희와 우울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보이는 영역 너머로 이 문학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작가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하영 작가님, 마테오 비앙키 작가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간단한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비앙키 작가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here. It's an honor and it's a pleasure, and I still don't believe that I'm here with you today. Thank you. 예, 전하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전하영입니다. 네, 인사는 짧게 하고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작가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하영 작가님은 2019년에 단편소설 영향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21년에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로 제12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설집 시체와 시대착오 등을 통해서 영화적 시선과 섬세한 감성, 여성 예술가의 목소리를 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 평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엔솔로지를 통해 발표하셨던 시간여행자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 수 있는가, 그 알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테오 비앙키 작가님은 1999년에 사랑의 세대라는 작품으로 이탈리아에서 평론가 독자 모두의 주목을 받으셨고요. 2023년에 남겨진 자들의 삶이라는 책으로 오르베텔로상과 스트레스상, 이렇게 두 개의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방송과 잡지를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의식이 사회적 주제와 결합하여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제 옆에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이번에 한국 독자분들과도 만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설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아직 접하시지 않으셨다면 한 번 정도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작가님께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는 두 분의 작품을 읽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작품을 사랑하다 보니 작품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가까지 사랑을 하게 되는 걸 텐데요. 그래서 두 분의 작가분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게 재밌고 뭔가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하영 작가님 먼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9월부터 휴직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제가 직장에 다니고 거의 소설가가 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이제 9 to 6로 일하는 직장을 다니게 돼서 처음에 등단을 한 이후로 계속 두 가지 생활을 병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작업을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조금 휴직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다 그런 모먼트가 와가지고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휴직 신청을 1년 했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최근 스케줄이 원래는 직장 다닐 때는 어쨌든 9시, 10시까지는 가야 돼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새벽 5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고 지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11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흔히 네. 생각하는 작가의 삶을 몸소 네.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돌아오더라고. 6년 동안의 세월이 무상하게 바로 싹 돌아왔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4시에 일어난 거예요. 4시 반.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그 두 번째 책을 교정지를 다 넘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마지막 작업을 해야 돼서 저한테서는 손을 떠났고 한 다다음 주면은 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뭔가 나 이렇게 나태하게 살고 있다 부럽지롱 약간 이런 자랑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본인의 현재 일상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비앙키 작가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어떤 거 흔히 뭐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건 또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ince 3 years ago, I became the director of a small publishing house in Italy, and to run a publishing house was my dream since I was a teenager. So I should say I realized my dream. And it's a publishing house that only publishes writers at their first book, so there are all new voices. So it's very exciting for me. I spend most of my time reading, and you have to read a lot of bad stuff to find the good stuff. But at the same time, it's very exciting to bring new voices to the readers. And so this is my main occupation now. But I also do several other things. I have a literary podcast, I have a literary magazine, and I constantly work, but since it's everything is about literature, that is my main passion, I don't feel like working very much. 예, 지금 오셔서 한국 관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비행기 작가님께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보시게 되면 반갑게 한국인의 환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보이는 것보다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저도 사회자로서 생각을 해봤는데 보이는 것과 사랑 사이에 부등호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이는 것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이 주제를 바꿔서 이게 어떤 의미일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가분들께서도 이 주제를 처음에 전해 들으셨을 때 이게 어떤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들께서 이 주제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하실까요? 비앙키 작가님 먼저 하실까요?
I'm not sure, but I thought that the theme was very right for my novel because it deals with something very intimate, and when most of the people tell me that my books it's about death, but to me my books it's about love and missing love. So I thought it was very very good. It was very appropriate for the theme of my novel. 저 같은 경우는 사랑? 약간 네? 약간 이런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사랑이라 해서 왜 내가 사랑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질문지를 받으면서 이제 평론가 선생님이 어떤 알려고 하는 거 그런 식의 어떤 덧붙임을 들었을 때는 납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맞아 그런 면으로 보면 정말 내 인생의 사랑은 예술이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패조차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어떤 투쟁이라고 하면 조금 오버지만 그런 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묘하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했네요. 예, 농담이고요. 일단은 그럼 이제부터 지금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이야기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갈 건데, 일단은 가벼운 이야기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소설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글쓰기 혹은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작가님께서는 전하영 작가님은 영화를 하셨었고 비앙키 작가님께서는 방송과 출판 일을 하셨었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유를 어떤 예술 양식을 통해 이미 표현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쓰시게 된 이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전하영 작가님 혹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되게 우연히 흘러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소설을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쓰기 전까지는 그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제 종종 말하곤 했는데 그 소설 수업을 처음 들었던 게 뭐 30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혼자 가기 싫으니까 내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고 클래스에서 같이 가자 이래서 그냥 들으러 갔다가 이제 그래도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작업을 했었어요. 뭐 영상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나름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업에서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소설 네가 뭔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당시가 제가 어떤 삶에서 되돌아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깨달았는데 그때가 약간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았다라는 감정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소설하고 만났지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내가 갈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없는 문을 만들듯이 이제 글로 써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계기가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설을 쓰게 됐고 사실 소설을 쓰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에 대한 그 독서의 경험이 좀 얕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떤 다른 작가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레퍼런스들은 뭐 영화라던가 다른 인문학에서 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형식은 소설이지만 일정 부분은 영상 작업 같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화를 찍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문득 전하영 작가님 소설의 묘사 방식에서
영화의 프레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다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글쓰기에 과거의 경험들이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지금의 이제 이 스타일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거의 영상 연출이라든지 혹은 대본을 집필하셨든지 이런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혹은 내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상에서도 그렇고요, 양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럼 글쓰기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영화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람을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되게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은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사실 많아서 뭐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쨌든 작가로서 훈련받는 기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저한테는 약간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찍을 때는 제가 카메라를 어떻게 어떤 구도를 어디다 놔야 될지 그거를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설을 쓸 때는 그냥 이제 시점이라던가 하는 게 아무리 1인칭, 뭐 3인칭 뭐 이런 게 있어도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카메라가 여기 어딨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그냥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마음속에 하나의 카메라를 품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소설가라는 굉장히 멋진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앙키 작가님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통적으로 과거에 이런 방식의 예술들을 내가 했었는데 소설이라는 양식을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I've always been writing fiction, but I never thought, since I was very young, but I never thought I became a real writer. It was like more a passion, a private passion. But I always felt like I had to work in writing. So I began as advertising writing, and then I moved to radio and then to TV. But while I was working with these different media, I published my first novel. So I always been in two separate fields, writing novel on one side and writing for entertaining on the other side. And these are very different process because instead of screenwriting, that is still writing a story from your point of view, when you work for entertainment, you have to write for somebody else, maybe for the audience or maybe for the host of the show, or you have a format to follow. So they're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es. And usually working in TV or radio, you work with a bunch of other authors, other writers. So your idea always have to, to meet the other ideas, and it's always a compromise what comes out. So when I work on TV, I want to go back to writing novel because there I feel completely free to write what I really want. But at the same time, when I'm writing novels, I feel very lonely compared to working with other people. So I'm not sure if these two fields are influencing one or other. Psychologically, I feel like I'm always moving from one side to the other side, and that's really interesting. And most of the time, I feel that I'm not a very productive writer. As a novelist, I publish a book maybe every 5-6 years. I took a long time from one book to another, and this is because only when I really feel I have to say something that is really urgent, I write the book. And so in my life, I feel like I'm always writing, but this term writing means several things.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로 다른 시각화시키는 글쓰기와 문자 자체에 완전히 집중하는 글쓰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내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앙키 작가님께서 방송작가이자 편집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오노요코에 대한 전기도 쓰시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나의 소설에 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작가로서의 경험이나 혹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얻게 된 통찰력 같은 게 소설 쓰실 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든지 그런 목표도 또 궁금합니다. This is a very tricky question for me. I've always felt I am a pop writer. I am influenced by pop culture, and I always put elements of pop culture in my books, such as movies and music and cartoons and whatever. I always think that my upbringing also the figures that really influenced me are both writers but also singers and or movie directors. I'm not like I don't have a real literary background. It's more confused for me. It's more open to other fields. And so I always felt like the term pop applies to what I do. And this has always been the right definition for me, unless this very last novel. Because this novel,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I've written before. And while I was writing it, I also felt that maybe this was a kind of betrayal for my readers, because they were expecting me to be funny, to be light, and to be pop. And in this case, I'm not at all. So since maybe 3-4 years ago, my answer would be easy. I am a pop writer. Today, I'm not sure what kind of writer I am. But I feel like I don't want to be closed in a single position. After this book, I've written 3 different things, and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is book and one from the other. I'm not sure in which direction I'm going. I want to still experiment. 예, 두 분 작가분들 모두 글쓰기, 작가로서의 글쓰기만을 해오신 게 아니라 다른 예술 양식도 해오셨다 보니까는 오히려 굉장히 자신의 저변, 영역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인 글들을 쓰고 계시구나. 저는 사실 평론만 쓰다 보니까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딴짓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론만 쓰지 말고 저도 영화도 한번 대본도 써보고, 대본도 써보고 그런 걸 좀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쓸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이번에는 좀 무엇을 쓸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의 문학 작품은 자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문자를 통해 소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까지 보여주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또 이걸 변형을 해서 가상의 것으로 전달할지 그런 고민을 두 분은 아마 필연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전적인 것, 그 나의 경험을 소설로 만들 때 이 경험이라는 건 나의 것이지만 동시에 그 시간대에 있었던 타인들과도 공유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디까지 내가 실제를 보여주고 어디서부터는 변형을 할지 그런 의도랄지 기준 같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하영 작가님부터 나의 자전적 경험을 어떻게 소설로 녹이고자 하는지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제가 소설집을 한 권밖에 안 낸 신인 작가 축에 속하지만
그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제가 단편 소설을 발표를 할 때 이제 느꼈던 어떤 당혹감 같은 거는 제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자전적인 것 같다, 뭐 경험을 쓴 것 같다, 그런 평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은 좀 왜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많이 녹아 있긴 하지만 어떤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어떤 친근성? 뭐 그런 것에서 오는 것들이긴 하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 이야기마다 되게 서로 상충되는데도 그것들이 어떤 독자들한테는 한대로 뭉쳐서 비슷하게 그냥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은 사람들이 소설을 자세히 읽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도저히 이거를 이제 내 얘기라고 본다는 게 안 맞지 않나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저의 소설을 너무나 털끝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인상으로 또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내가 잘 썼구나 약간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은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몇 년에 걸쳐서 어떤 경험을 뭐 타인과 공유하는데 그거를 뭐 써도 되냐, 뭐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논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야기의 서사라든가 이야기의 그런 흐름 안에서 공공성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좀 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라든가 경험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의 경험, 저것은 너의 경험, 이건 중첩된 건데 왜 내 경험을 훔쳐가서 썼어?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야기에도 공공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어떤 내밀한 사건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어떤 인정투쟁이라던가 하는 게 너무 심해져서 그런 공공성을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탈리아 상황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분명히 어떤 한계 지점을 우리가 약간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독자계 분들이 얼마만큼 최근 한국 문학 지형을 따라오시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시긴 하겠지만 그런 경험이라는 거를 어떤 배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질문지를 받았을 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제가 정확히 캐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지금 한국 문학장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로 딱 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은 과연 개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때 같이 경험을 한 그 사람의 권리는 우리가 어디까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결에서 비앙키 작가님께서도 소설 내에서 나의 이야기를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때 함께했던 타인의 이야기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글을 쓰실 때 나의 경험을 어디까지, 얼만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This i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for me because I always thought that the duty of a writer when it comes down to writing autobiographical stuff is to be honest to the reader. And to be honest with the reader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tell the truth. There are two different conceptions for me. Because if I am a journalist, I have to tell the truth. If I'm a journalist, I have to tell the facts exactly as they happened. But since I'm a writer, I have to turn reality into a novel. And to do this, you change things.
you change, maybe you move people, you shortcuts moments in your life, and it's, I mean, because what you are writing, it's a novel, and it has to work as a novel to get to the reader. It must be a good novel. It cannot be simply, a reflection of what happened in your life. And so I think that honesty deals with feelings, not with reality.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me, because my book deals about a very delicate subject, that is the suicide of somebody you love. And of course, and it took me 20 years to write it. And of course, when you write something like this, and you start from your own experience, you don't want to expose yourself. You want your story to represent other stories and other people and everybody who have been through something like this. So in a way, it's like you are inside your story and you're looking outside at yourself. You have to have both the visions, you know what I mean? Because you're not writing, there is a, I don't know if it's popular here, but in Italy, there is a lot of writing about autobiographical writing that is used as therapy. You write to take off your thoughts and your feelings and to be free and whatever. But this i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because you write this thing for yourself. If you are a writer, you write about you to talk about your reader and to represent also what your reader might feel. So it's a different position, I guess. And you become kind of a medium between the two experiences. Now, your own and the experience of somebody who read the book and maybe they experience the same kind of tragedy in their life, or maybe they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but they want to know what it feels like. And this is what you have to give them, I think. 두 분 작가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가 드는 생각이, 문학에 요구되는 것은 솔직함 혹은 사실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문학 앞에 얼만큼 신실한가? 그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되게 재밌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함을 넘어서는 문학적 신실함을 두 분이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앙키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사실과 혹은 사실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사실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이야기들, 이 두 가지를 같이 소설 내에서 자주 묶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은 대목이 있어서 잠깐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어판 67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살에 대해서 통계적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주인공이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증거와 자료가 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의 자살을 겪고 생존한 이들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세상에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느끼는 걸까? 정확히 말해서 왜 나는 여전히 그렇게 느낄까? 개인적인 상실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사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비앙키 작가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통계적 사실을 먼저 보여준 후에 그 뒤에 근데 나는 왜 계속 나뿐만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쓰기 위해서 통계적인 사실을 덧붙이는 이런 방식에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런 방식을 선택한 작가님만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For two reasons. The first reason is that this data, I found out about this data while I was writing the book, because I was doing research, and I was impressed by this data because we're much more, scary
than what I expected myself. And I thought it was important to share this knowledge. But at the same time, like I said before, when you write something that comes from your own experience, you don't write it because you want to show off. You write because you want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others. So in a way, you write your story, but you hope that your story can be universal, can be, shared by everybody. And so it's a different,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two aspects, the private one and the public one. And I thought that if I put the data before, and it's a way to say, look how many people are going through this all around the world. And then this is my story. It's a way to say, this is my story, but it's also the story of all these people. And compared, numbers and data are very, very strong because they don't have judges in them. You cannot discuss them. They are facts. And so I put facts first, and then I put my own experience. And I hope the reader can match the two things. 예, 비앙키 작가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수치만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감정과 정서적인 영역, 그것들을 동시에 포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하영 작가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있으면은 현실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미세한 어떤 차별의 지점들, 억압의 지점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들은 그런 지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 인물이 어떤 불합리한, 부당한 혹은 기분 나쁜 경험을 겪게 되는데 그 지점을 경계로 해서 이 인물은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인물로 변해가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론가가 작가에게 하면 안 되는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현실을 되게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포착하고 서술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나 혹은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 그 지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글쎄, 그냥 저는 좀 다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라는 거는 딱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몰랐던 것 같고, 이제 다른 방법들을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그런 흘러넘치는 것들, 잉여적인 것들이 되게 인간적인 거라는 생각이 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지금 약간 그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별에 대해서 내가 쓰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내 삶에서 오는 불균형한 어떤 지점에 대해서 그거를 어떤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균형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겪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제가 워낙 나름대로 그래도 한 15년, 20년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횡설수 약간 그랬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말씀 들으면서 좀 약간 생각이 들었던 건, 저도 그 말씀해주신 시간 여행자 그런 단편에서 이제 소설집에 안 실려서 이제 읽으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거기서도 그 친구를 이제 자살로 잃은 사람의 내면을 다룬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다른 주제로 얽힌 엔솔로지 소설집이었기 때문에 세 작가가 이제 각각 단편 소설을 써서 이제 그런 컨셉이어서 어떤 북토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저는 사실 어떤 그런 메인 관심사와 내가 쓰고자 하는 목표는 그런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소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썼는데 북토크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터부시 되는 건가 보다. 왜 이렇게 메인 디시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엔솔로지 주제가 됐던 장식품 같은 파슬리 같은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북토크를 즐기긴 했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조금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작가님께서 횡설수설하신 그 뭐랄까요, 포즈와 표정을 포함한 전체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약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아우라가 있다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면서 얘기하신다는 느낌도 들고 난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물어보지 않아도 난 할 얘기야. 이런 식으로 느껴져서 약간 지금 좀 압도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의 압도였어요. 이거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도 즐기는 자가 돼버려갖고 죄송합니다. Can I say something? But by the way, suicide, it's a taboo everywhere. It's not in Korea or in Italy. From my experience, it's the biggest taboo everywhere. So I know what you mean. 그 네. 말을 하면은 싹 조용해지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게 되는. Yes. 맞습니다. 특히 근데 생각해 보면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사실 가까운 사람이란 건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내가 그만큼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가 자살을 하고 나면 갑자기 낯설은 대상이 완벽한 타인이 돼버려요. 얘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혹시 그때 내가 이해했던 이 친구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의미 아니었을까? 내가 잃어버린 신호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게 공포와 낯섦이 정말 공포로 바뀌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삶 속에 있는 문학적인 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Yeah, I think that when you don't talk about something, people don't have the words. We are very used to talk about, war or to talk about, illness or cancer or COVID, or because we are constantly talking about these things. But when a subject is completely silent, people don't know how to deal with it. That's what my experience was. After my tragedy happened, when I said to somebody, my boyfriend killed himself, the usual reaction was, oh my God, I don't know what to say. They really didn't know what to say. So I stopped talking about this because I realized that this subject was too difficult for people around me. And this is the main reason why I kept on thinking about writing this book. Because I thought it was important to break the silence. But I have no idea. It's always the same. When you write something, you have no idea the impact that it's going to have. It's like maybe I write this book and nobody is going to read it, or nobody will care about it. And I thought when I wrote this book, I felt like only people who have been through this kind of experience could read it. But the truth is that this book became a kind of a phenomenon that was translated all over the world, and this surprised me completely. I had no idea this could happen. But what I think is that there are so few books about the subject like this. They talk about in a very direct way about a subject like this, that that they need to be, spread. They need to be shared. And I think this is important. This means that literature still have a function in our society, and you still can get to
a very distant reader from another country, another culture, and you still can talk to them through a book. And this is the main lesson that this book gave me. And we are going back to the question of being honest to the reader. It's not easy to talk about your worst experience. You have to share things that you are almost ashamed of yourself. Yes, and but I decided to write everything, not to hide anything, and to be the most honest that I could. I thought this was the only way to write a book like this. And now I think that this is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got in touch with this book, because of his honesty, I guess. And I don't know, it still surprised me the way that people are moved by this book. And sometimes I feel like I'm not the one who wrote it, somebody else has wrote it, because he's done so you know, I got such big results that are not usual for me. And this is very surprising. Like you, I don't know what I'm saying, but I have too many things to say. This is the main connection between us. We don't know what to say, but we try to say. 아니에요. 사회자가 사회를 잘 못 봐서 그런 겁니다. 네. 하지만 흥미로웠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흥미롭게 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문학에서 자살자를 그려내는 방식이 사실 저는 교과서를 읽을 때, 교육을 받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살한 이는 대의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낭만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그 사건은 사실 마냥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살자를 이상화하는 게 더 심해질수록 현실에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문학에서 이 사건, 이 사태 혹은 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정형화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작가님의 시간여행자가 좋았어요. 그 전형과 싸우면서, 사실 이게 되게 신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건의 경험자이자 생존자라는 표현을 또 쓰시더라고요. 생존자로서 이것을 그려내기에는 나의 언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어떤 슬픔도 느껴지는 것 같고 강박도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가 죽어서 슬프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의 어떤 행적들, 일상들도 같이 그리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궁금했던 게, 두 분 작가분들께서 내가 이 소재를 소설로 만들m에 있어서 언어적인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체감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지, 혹은 이 소재를 내가 그려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의 과정이 있으셨는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전하영 작가님부터 천천히. 예. 저는 마테오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형식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은 파편적으로 이제 챕터들이 잘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도 사실 그 시간여행자라는 소설을, 친구가 자살한 그 소설을 썼을 때 그 파편적으로 쓰게 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들이 기승전결로, 원래는 사실 저는 기승전결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단편을 썼으니까. 근데 그 소설을 쓸 때만큼은 기승전결이 안 되고, 저한테는 확실히 이것 다음에 이것이 와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이렇게 어둠 속을 이렇게 짚어가는 것처럼 썼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저한테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좀 찜찜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읽지 못하는 그런 글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생각도 그렇게 확실히 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는 아, 그래, 맞아. 내가 했던 게 절반 정도만 성공했어도 그런 가는 길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작가님하고 잠깐 담소를 나눴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책을 한꺼번에 빨리 읽는 사람도 있고 나눠서 읽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나눠서 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읽을 때 물론 제가 잠깐 바쁜 시기도 있고 했지만 거의 2달에 걸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 책과 살아가는 식으로 이제 조금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이제 사실 한 번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어제도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앞부분만 이렇게 제가 줄친 부분 위주로 반 정도까지만 다시 읽었는데 그 앞에서 빨리 그 집에서 나와. 그럴 때 확실하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는 게 처음 읽었을 때와 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집에서 다 나가 할 때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거기 있어야 돼라고 했던 거, 그리고 그것이 작가라는 사람 자기의 어떤 글로 써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이것도 횡설수설인데 아무튼 형식적인 면으로는 되게 약간의 발견으로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파편적일 수밖에는 없는 소재인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 종종 느끼는 부분이요. 아까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균형이 깨져버린 나의 삶이 다시 균형을 되찾기 위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서 들었는데 조금 달랐어요. 어떤 영향으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박살이 나서 파편들로 이렇게 낭자하게 흩뿌려진 나의 삶을 다시 기우고 메꾸고 다시 어떻게든 뭉쳐보려고 만드는 고투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소설 속의 인물과 작가를 동일시하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파편화된 나의 삶을 다시 구성하기 위한 글쓰기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친밀감도 들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임에도 작가님께서는 이걸 계속해서 해나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예술에 대해서 그만 쓰는 게 어때라는 말도 듣는데 아직 멀었어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 No, 있으실 것 같아요. I completely agree with her. And when I start writing, I used to write in a very normal way, a logical way. But this book was completely different. I started writing in pieces, in fragments, and like she said, when I was writing it, I thought, I hope this makes sense for the reader too, because it makes sense for me. I'm not sure it can make sense to the reader. And knowing now that it makes sense even for a Korean reader, it's always also even more surprising for me. But when they asked me about why I wrote it in this way, I used to say something like a joke. I mean, when a tragedy like this happens in your life, you feel like yourself, you are in pieces. And so writing pieces was a good way to, give the kind of feeling you're going through. But at the same time, fragments can be useful, because when you write in small pieces, you have to be very, you don't have time or space to use too many adjectives, to go deeper. You just need to write the essential when you write short pieces. So this was also useful for me on a psychological side, because I have to tell just what was necessary and not to go too deep and to say something that was maybe hurtful for me. And in a way, it was a kind of protection for me, for
for the subject, for the people that are included in the book, and it also was a way to protect them. In this book, there are almost no description. I almost don't describe the people, the way the people look, or where something happened. Really, it's more that I give you a suggestion, and I give you just enough to understand, and I'm not going too deep. And it's not even very rational. It came to me this way. I've waited more than 20 years to write this book, and during all these years, I never ever written a single line. It was only writing in my head, and I was changing every time the way this book should be. And when I started writing, it came out this way, exactly like you read it. And I thought, like, for 20 years I was preparing for this, and this was the only way I could do it. And at the end, it worked. Thank God. 이것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파편화된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은 나름의 어떤 뭐랄까요? 효용, 가치, 능력을 갖는다, 잠재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하게 하나로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게 깨져서 파편화가 되는 순간 사실 이 순간은 확산의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건 사실 이렇게 일직선에 굉장히 편협한 경로라기보다는 그런 파편화, 깨짐 그렇게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슬슬 제가 없어도 두 분이서 횡설수설의 대화를 굉장히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에선 또 저도 뭔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영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각자 개인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파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지만은 횡설수설하면서 나오는 그 파편들이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한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말씀들이 다 재밌고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한 사람,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는 일 혹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는 일 이게 사실은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정체성을 그려낼 때에는 그 사회의 분위기랄까요? 척도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써도 되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써도 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비슷한 결에서 누군가의 죽음도 사실 묘사할 때 굉장히 큰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친 누나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 질환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환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라는 암묵적인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걸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 내에서도 그걸 굳이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니? 라는 식으로 그걸 이야기하지 말라는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는 해요. 마찬가지로 두 분 작가께서도 내가 어떤 인물을 그려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을 씀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걸 내가 이렇게 묘사하는 게 온당한가? 혹은 사회적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느낄까? 압력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충전되셨죠, 작가님? 예. 전하영 작가님 먼저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회적 압력. 저는 사실 뭐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 등단했을 때만 해도 처음 소설 발표하고 이제 그거를 읽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작업하고 뭐 이럴 때도 뭐 몇 명 안 되는 어떤 서클 안에서만 도는 그런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거의 생각을 안 했었고, 근데 소설을 쓰고 또 제가 등단한 지 1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 이제 좋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독자들한테 읽히면서 그 소설에 관한 말들이 많아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피드백이 그 들리기도 하고 제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압력은 없었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압력들이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질투와 비난과 뭐 이런 그런 것들 소용돌이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고 사실 그 상을 받고 나서 1, 2년은 소설을 제대로 못 썼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위축됐고, 갑자기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막 이렇게 뭔가를 혼자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다들 보는 앞에서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소설을 제대로 잘 못 썼고,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얼마나 자유로웠는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첫 소설집을 내고 또 이제 두 번째 소설집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제가 좀 깨달은 거는,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내가 작가로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갈등, 그런 압력들과 어느 정도는 싸워야 되는구나, 버텨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조금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 그 상 받은 소설을 발표했을 때 첫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기자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되게 용기 있는 소설을 쓰셨다,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였나?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썼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용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사실 뭐 저도 작가니까요. 평론가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용기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 단어를 고를 때도 그렇고 뭐 수로를 고를 때도 그렇고. 근데 나의 용기 없음이 그 선택지를 줄여버리고 내 글을 더 빈곤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오그라들인 글 써도 되고 조금 못 쓴 글 써도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비앙키 작가님께서도 하시고 싶으신 말이 가득하신 표정입니다, 지금.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No, I have a lot to say. Yes, I'm trying to be synthetic. No, of course, when you write about your life, you're writing about somebody else, because we don't live under, a bell. We interact with people. We have family and lovers and friends, and they all enter our story. So you have a kind of responsibility toward them,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your life, and there is a reason why you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So you have to take a leap of faith and hope that this makes sense for them too. And when I wrote my very first book, that was again a personal story, I asked myself, my friends, what name they want in the book, if they want their real name or a fictional name, and half choose to be real and half choose for a fictional name. And when I wrote this last book, like I said before, I wanted to be the more respectful I could be with my former boyfriend, and I tried to talk about him only for what
he meant to me, and not giving too much information about himself or his family or where he came from, because they were not important. These were just details, and the story was important. Details were not. So you always have to balance between the two things. At the same time, you cannot be, how can I say, you cannot be safe when you write about yourself and your experience, because other people are involved and some of them may not be happy about it. And you have to deal also with this. One day a friend of mine told me that she was upset because I never talk about her in any of my books. So even when you don't talk about people, you can hurt people, and so there is no way out. And one day, it's funny because 2 weeks ago came out a book in Italy. My last book, it's a writing manual for autobiographical stories. And I deal with all these kind of aspects. And one of the main aspects is this. I also teach creative writing, and usually students ask me, but how can I write this book if my mom is going to read it? How can I write about my girlfriend and not to, you know, hurt her or and my answer is, you can't. You have to decide to do this. And if your mom is going to cry, well, she's going to cry. There is no other way. But you have to have a real reason to do this. The main question is the reason why you're doing this. And if you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you, it's important for the reader, you have to, because the biggest mistake you can do when you write something about your experience is not to be completely truthful and honest. It's like riding a Ferrari and going slow. If you have a Ferrari, it's for run. It's not for keeping it in the garage. So it's the same thing. You have to run, and you have to be prepared to do this. 페라리가 있으신가요? 갑자기. 굉장히 쓸모없는 부분을 제가 꽂혔네요. No, I'm very poor. I cannot afford a Ferrari. 그 중간에 자전적 글쓰기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 책도 굉장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출판 관계자분들 계시면은 저를 위해서 번역 출판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두 분께서 자꾸 Good suggestion. 제가 말문이 멈추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두 분께서 막 파편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뭔가 고투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막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 일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온전했던 걸까요? 사실 그것도 파편화가 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느끼는 어떤 환상? 착각 아닐까? 사실 우리 삶은 항상 파편적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엮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 나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어 하고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뭐 횡설수설이라고 하셨으니 이쪽으로 튄 것도 있었고 저쪽으로 튄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꿰어나갈 것인가, 그리하여 오늘의 대담이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는 결국은 사실 조금 비겁하지만요, 여기 계신 청중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멋있는 말 하려니까는 말이 꼬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미처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앞으로의 구상이라거나 혹은 뭐 전혀 할 얘기가 없으시면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실 건지도 괜찮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비앙키 작가님께서 얘기하셨으니 지금 먼저 하시겠어요, 차라리?
No, I don't have anything to say. 알겠습니다. 그럼 전하영 작가님 먼저. 뭐 저도 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네. 제가 더 괴롭히면서 이야기를 쥐어 짜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그렇죠,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 그리고 저희가 사전 질문도 또 받았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작가분들께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의 질문이시죠. 예, 두 작가님께 이제 차례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극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는 창작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되어 있을까요? 작가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That's a very difficult question. Yeah.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닌 경우, 그런 건 사실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가는 사실 내가 본 것, 보이지 않는데 감각한 것들을 모두 문자의 형태로 보이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죠. Yeah, to make invisible things visible is also a duty of a writer. You know, to give words to those who don't have words, or to give an explanation, or to try to give an explanation or a sense of what we are experiencing. I think it's, in a way, it's true. It's like walking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and or maybe, you know, a lot of people wrote me or told me after they read this book, you said something about me that I wasn't able to say to myself. You know, reading your books, I understood what I was thinking. I wasn't able to think with the right words. So this also, it's a, you know, a way to. We thought about a lot of this, and there are things that are invisible, but that are visible for us, and our duty is to make visible for our readers too. I don't know if this love is involved in all this. I think we both love very much what we do. So she said that at the beginning of this conversation that her love was the love for art, and I truly believe that you need to love a lot what you do when you because writing is not easy. I never enjoy writing. I enjoy reading, but I don't enjoy writing. But I feel I have to do it. It's a kind of responsibility, and this means that I really love this. And I think that a lot of love is involved. I don't know if it shows, but definitely it's part of my job. 근데 우리가 글 쓰는 모든 대상들은 적든 많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죠. 심지어 증오하는 대상에 대해 쓸 때에도 약간은 그래도 섞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전하영 작가님께서도 질문을 계속 곱씹고 계신데 그냥 떠오르는 말을 하면 제가 2달 동안 작가님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 뵙지만 되게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 혼자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저 사람 알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을 하면 제가 질문지를 미리 받았을 때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면 제가 사랑이라고 하면 그 단어에 이상하게 매트리스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를 제가 어릴 때 볼 때 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반전의 에너지처럼 어떤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데 어릴 때는 그걸 보면서 되게 상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투적이고 식상하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한 5년 전쯤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래 그렇지 약간 이러면서 식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릴 때 내가 되게 사랑받았었나 보다. 그게 식상하다고 느껴졌던 거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고 요즘에도 소설을 쓸 때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이렇게 막 혼란에 빠져 있으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국으로 갈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다정하게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냥 문득 기준점처럼 떠올리는 단어 같아요. 그 창작에 뭐 영향을 주죠. 좀 단순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영 선생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면 아 우리 세계의 신은 왜 이렇게 세디스틱한 거야 이럴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May I add something? Different times when I had this kind of meeting with readers, and at the end of it, there are people that come to me, and maybe they give me a hug, and they don't say anything and go away. There are no words exchanged between us, but I think that is love. They got what I was writing about, and they gave me this hug like an answer. And so maybe this is also something that goes beyond visible and invisible. And you give a message and somebody receive it, and that's really invisible.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요일에 작가님이랑 포옹을 했네요. 근데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예, 아까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매트릭스라는 작품이 그렇게까지 막 세계관이 촘촘하진 않습니다. 빈틈이 많아요. 근데 그 빈틈들이 사실은 사랑으로 메꿔져 있구나. 사랑이 개연성이 되고 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첨언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대담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평소에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가지셨던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글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은 항상 아무리 정제를 해도 날 것처럼 좀 나오게 되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랑의 성질 자체도 그렇고 그것이 정형화되지 않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작가님께서 아까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균형을 여러모로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 약간 어떻게 독자에게 닿을지 고민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혹은 정제나 변환을 위한 방식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어떤 분부터 대답을 들려주시면 좋을까요? It's difficult to answer this. I usually don't try not to think about the reaction of the readers. Because I don't want to please the reader. I don't want to write something just to get a reaction of some sort. I think it will be wrong. But at the same time, when I wrote this book, my main concern was not writing the book, would happen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book. Because when you write the book, you are alone in your room and you're safe. When the book comes out, it's the moment in which the book meets the people. And people have reactions. And people will talk to you and write to you and will stop you on the street
it happened a couple of times to me, and you are not prepared to this. You don't know what to expect, and I was very concerned about this. Would I be able to react or to answer in the right way to their questions, or to give the right reaction to their reaction? But I think this is not something you can in a way prepare. You have to experiment directly. And so I don't know if I'm answering your question, but I don't think you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reaction of the writers, of the readers, sorry, because it can be an obstacle for you as a writer. You have to be more free than you can, and being free and being honest is probably the best way to communicate. Maybe you will communicate only with 10 people, but with these 10 people are on the same page as you, and this is very important. And by the way, I want to encourage you as an aspiring writer, and I hope you will write your first book.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영 작가님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사랑도 그렇고 뭐 다른 주제들도 그렇고 독자 관련한 거? 독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특정한 주제를 이제 독자에게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뭔가 창작 지망생 분에게 해주실 수 있으실 말씀.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이라는 거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귀까지 들리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또 동시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에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내가 만족할 수 있으려면 내가 좀 좋은 그런 체력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스스로 뭐 단어 선택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작가와 작품, 독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요구나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쓰는 일 자체에. 비슷하다는 생각이 되게 조금 들게 만드는 그런 답변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형태로 창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창작을 하다 보면 제가 만들어낸 인물들인데도 가끔 이 인물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고, 그 인물이 약간 저를 초월한 듯한 느낌을 받고, 실제로 제가 모르는 타인을 대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창작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벽을 뚫으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창조한 인물이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 같을 때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뭐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영화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영화 학교 선생님 중에 되게 유명한 비평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항상 클래식 가장 좋은 작품들만 다루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르칠 작품 제작 경험은 없는 분이었고, 그래서 감독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왜 넌 몰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생들을 추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도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를까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오히려 더 작아진 결과물을 갖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선생님의 나이가 돼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창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그걸 내가 모르는 거를 쓰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뭐 받거나 아니면 좀 상투적인 거나 그런 거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쓸 때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작이다. AI하고 다른 거는 이미 논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완전히 무질서해서 내가 그런 질서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오히려 그럴 때 좀 더 좋고 저는 요새 좀 느낀 거는 이렇게 쓸 때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때 좀 괜찮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I quote an American writer who is Grace Paley, and she said that she always felt it was better to write a story when you don't know exactly everything about the story, exactly like she said. Because when you don't know everything, you, in a way, you learn, you explore, and your reader does the same with you as long as you go along with the story. So, and sometimes the story takes you somewhere else from where you expected at the beginning. And I don't think you have to be scared about that. It's part of the process. Even when you feel like you're losing something, you don't know your character anymore, maybe it's a way for you to, be interested again in what you're writing and seeing thing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this is also exciting for a writer. I think that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a writer is when you get bored when you're writing something, when it doesn't have surprises for you as a writer. So it cannot surprise your reader or, get emotional or you have to trust yourself and go along. 굉장히 두 분께서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이랑도 연관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사랑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 알게 되면 이제 안심하고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알아버린 거죠. 암과 사랑이 그래서 되게 연관성이 많구나. 이게 창작의 과정에서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감히 평론가가 어디 창작에 대해 얘기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전지잖아요. 다 안다는 건 전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되게 불경스러운 얘기예요. 미리 사과드려요. 저는 신도 전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이 전지하다면은 인간이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어요. 인간의 기도를 신께서 귀 기울이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지하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 물론 제가 신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인물에 대해 내가 정말 다 알고 있는지, 혹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치거나 이 인물에 대해 흥미를 잃은 건 아닌지 그 고민도 한번 좀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예. 이상 창작의 실패에서 평론가가 된 불쌍한 인간의 하소연이었고요. 예. 혹시 또 뭐 첨언하시고 싶으실 얘기 있으실까요? 창작에 대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I think that writing changes with you. I'm a completely different writer from when I began, and I think that's okay. I don't think I'm a better writer than when I began. I'm simply a different writer because you change with life, you change with experience, you had the urges to say something now that maybe 20 years ago you didn't have the urge to say. So it's constantly changing for you as an artist, and there are people that are still writing the same book year after year after year.
and maybe they are very successful, like, the crime stories with the same character, and they have all these different novel and episodes about the same character. And I don't know how they do this, because I was bored to death after 2 or 3 of these. So for somebody it's okay to stay in the same ground for all their life. For me, has never been like this, but I feel it's better for a writer not to be, even to do mistakes. To sometimes you take the wrong path. It's okay. You are an artist. You have to take chances, and sometimes they are not a good thing for you, but you can go somewhere else, take another direction. And I think this is part of the fascination of this job. Or maybe it's not a job. No, it's not even a job, because you don't. Rarely you can make a living out of. I don't know if it's in Korea. In Italy, definitely you don't make a living as a writer. So it's more a passion, and I think as long as the passion is burning, it's better. 글쓰기는 일이 아니라 열정이다라는 말이 되게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계속 떠올릴 말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사실 굉장히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제가 잘못한 탓에 많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큰 보물 상자를 이렇게 기꺼이 열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청중분들께서도 처음 시작할 때랑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예, 굉장히 지금 흥미진해지는 표정이 되셔서 되게 다들 즐기고 계시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 두 분의 작가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절대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때로 보이지 않는 것.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신실함이랄지 용기랄지 열정이랄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사랑 같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려고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계기가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보이는 것 너머로 사랑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문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독자분들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랑합니다. 예,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이었습니다.